시중 유동성의 60% 이상이 가계가 아닌 기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기업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의 절반가량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7개월 연속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써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인구 자연 감소가 거의 실시됩니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4억 원을 넘어서며 서민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내 500대 기업 직원들이 10,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0%대의 금리 등과 맞물려 크게 불어난 시중 유동성의 60% 이상이 가계가 아닌 기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을 대비해 대출로 확보한 자금의 절반가량을 투자가 아닌 예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광의 통화량은 3,06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6%나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통화량의 60% 이상은 기업 대출 때문이었고 가계대출 영향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시중 자금의 대부분을 기업이 대출로 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대출의 증가 속도도 전체 통화량이나 증가율을 웃돌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보다 3배나 빨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춘 이유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인데 기업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의 절반가량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5월 말 예금 잔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월 말보다 46조 7천억 원이나 불었는데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01조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에 대비해 신규 대출액의 절반 정도를 금고에 그냥 쌓아두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업 예금에 이익금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이 모두 예금으로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일 풀린 돈이 자산시장에서만 맴돈다면 향후 빚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돈맥 경화 흐름이 올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차를 두고서라도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로 이어져야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7개월 연속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3,001명으로 1년 전보다 2,359명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입니다. 5월에 신고된 혼인 건수는 18,145건으로 전년 대비 4,900건이나 줄어들었습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로 줄어들며 연간 기준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3개월째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서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2.4포인트 오른 84.2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4월 70.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5월에 77.6, 6월에는 81.8포인트, 7월엔 84.2포인트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3차 추가 경정 예산 등 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대응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4억 원을 넘어서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월간 KB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전용 40제곱미터 미만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3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아파트 값이 평균 4억 원로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가의 소형 아파트는 주로 서울 외곽인 노도강이나 금관구 등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의 전용 40부터 62.8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7억 18만 원으로 처음으로 7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계에선 고가 아파트 값이 빠르게 오르며 중형은 물론 중소형 또 소형 아파트 값까지 덩달아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민간 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가격은 해당 지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주변 시세 7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선 로또 분양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설소경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민간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분양가에 대한 상한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가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전매 제한과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도 부여됩니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하는 방식인데 일반 분양가가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 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 동입니다. 서울에선 강남과 서초, 마포, 용산, 경기도는 광명, 광명동과 철산동, 하남, 덕풍동 등 수도권 내 집값 상승 선도 지역입니다. 또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등 서울 내 개발 추진 5개구 37개 동도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분양가격 조정을 위한 분양 연기나 후분양제 도입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집값이 상승된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재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허그 가격보다 만약에 낮게 그 시뮬레이션에 나온다면 후분양제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분양 가격이 규제되는 반면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오늘부터 서울, 경기 등 300여 개 동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됐습니다. 유예 종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상한제를 피하고자 일부 단지들은 부랴부랴 구청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냈는데요. 신청 조건을 갖추지 않은 단지도 일단 신청을 내고 보는 등 상한제를 피하고자 급급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마지막 날인 어제 서울의 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관할구청에 속속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냈습니다. 대부분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나온 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상한제 적용 시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일단 분양 신청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시 허그 분양가보다 약 5%에서 10% 정도 낮게 일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한제를 피해 막차를 타게 된 단지로는 은평구 수색증산 재개발 구역들을 비롯해 광진구 자양 1구역, 중랑구 면목 4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8월 중 선분양에 나섭니다. 허그와 상한제 분양가를 비교하겠다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과 서초구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는 구청에 분양 신청은 했지만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절차도 병행합니다. 추후 더 높은 분양가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 분양 신청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채 일단 구청에 접수를 하고 본 단지도 있습니다. 신반포 15차는 허그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송파구 미성크로바와 잠실 진주아파트는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상한제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이 두 단지는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 꼽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국내 500대 기업 직원들이 10,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반 자영업은 물론 일반 대기업들의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를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65만 345명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월부터 6월까지 11,88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3,747명 늘어난 것과 상반된 결과로 코로나19가 기업의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부동산 매각에 나섰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급변하는 소비 패턴,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업 환경이 이어지자 오프라인 매장을 팔고 온라인 사업에 투자할 실탄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전통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을 탈피하고 실적 부진을 타개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 유통업계 부동산 매각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각에 나선 곳들 하나씩 먼저 짚어볼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까? 네, 먼저 유통 공룡이라 불리는 롯데와 신세계 이마트, 여기에 홈플러스와 갤러리아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위주로 하는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잇따라 부동산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13개 매장을 세일즈 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해서 약 1조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또 스타필드를 짓기 위해 지난 2013년 매입했던 서울 마곡동 부지를 올해 4월 8,15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마트는 부지 매입자가 향후 건물을 지으면 일부를 임대해서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롯데쇼핑은 지난해 부동산 투자 회사인 롯데리츠에 백화점 4곳과 마트 4곳, 아울렛 2곳을 매각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롯데리츠와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향후 매장 운영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최근 2개 점포의 매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17일 안산점에 이어서 이달 25일 대전 탐방점의 매각을 결정한 건데요. 홈플러스는 앞서 2017년 강서점 부지를 매각했고 2018년에도 부천 중동점과 동김해점 등 2개 점포를 매각했습니다. 현재 추가로 둔산점과 대구점의 매각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갤러리아는 갤러리아 광교 건물을 매각한 후 재임차하기로 하고 현재 국내 투자 자문사들에게 제안 요청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갤러리아 광교는 하나갤러리아가 지난 2010년 천안 갤러리아 센터시티 이후 10년 만에 여는 신규 백화점으로 올해 3월 개장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에도 갤러리아는 천안 센터시티도 매각한 후 재임대했으며 이를 통해 약 3천억 원 수준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갤러리아까지 유통 공룡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전부 다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점포 매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매각되면 소비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옵니까? 네, 사실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유통업계가 택한 점포 매각이 주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영업을 계속하는 재임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다른 곳에 넘겨주지만 임대료를 내면서 매장은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매각을 해도 소유권만 이전이 되고 소비자들은 똑같은 곳에 동일하게 가서 물건을 사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홈플러스만 매각 방식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홈플러스의 매각 방식은 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이기 때문인데요.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먹거리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이기 때문에 노조가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잇따라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고요. 또 매각 점포들의 인력을 인근 점포나 미래 사업 등 다른 사업 부분으로 전환 배치하고 점포 내 몰 입점 점주들의 입장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점포의 안정적인 정리를 위해서 안산점의 경우 향후 1년간, 대전 탐방점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조금 경우가 달랐던 홈플러스 지금 들어봤고요. 유통업계가 부동산 매각에 나서는 건 물론 돈 때문이겠지만 구체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점포 매각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자금 유동성을 높여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현금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인데요.
이러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을 주 먹거리로 하는 전통 유통업계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빠르게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저가 전략 등 온라인과의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객수 회복은 굉장히 더뎠고요. 이로 인해서 출혈만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추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요.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6.1% 줄어든 반면 언택트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매출은 13.5%나 늘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에 민감한 대형마트의 타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4%나 줄었고 롯데마트가 속한 할인전 사업 부문 영업 손실은 248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회계연도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38.39% 줄어든 1,6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유통업계가 단순히 영업만으로 부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결국 부동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온라인 등 신규 사업에 투자해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유통업계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고요.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단독 전시관을 개관합니다. 세단과 SUV 등 제네시스의 전 차종을 체험할 수 있는 제네시스 수지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경기도 용인 수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공개합니다. 개관을 하루 앞둔 오늘 미디어를 대상으로 투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네시스 수지는 강남 전시장에 이어 약 2년 만에 설립된 거점 전시관입니다. 지상 4층, 연면적 4,991제곱미터 공간에 총 40대의 전시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뚫린 공간은 G90 스페셜 에디션인 스타더스트가 전시됐고 G70와 G80, GB80 등이 층별로 배치됐습니다. 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전 차종을 보고 만지며 차를 체험하도록 한 겁니다. 제네시스의 모든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품 체험부터 시승, 인도까지 전 여정이 이곳 제네시스 수지 한 공간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전문 큐레이터가 제네시스를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처럼 제네시스는 올해 말 GB70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마케팅 확대에 나섭니다. 올해 상반기 4만 9천 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준대형 SUV인 GB70를 추가해 세단과 SUV 등을 포함 브랜드 라인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벤츠와 BMW 등 수입차 업체들과의 본격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올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늘고 주식 발행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89조 3,59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2,617억 원, 3.8%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식 발행 규모는 2조 1,053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1억 원, 3%가 줄어들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대규모 기업 공개 영향으로 기업 공개 규모는 24건, 1조 693억 원으로 2,345억 원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기업어음, CP와 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각각 163조 409억 원, 514조 5,329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4.8%와 1.8%가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4월에 특히 회사채 시장이 경색됐는데 이후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5월부터는 회복되는 분위기였다며 코로나19에도 전체적으로 회사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됩니다.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다르게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면 계약 후 3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까지 처리되도록 전입신고 양식도 개정될 전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공개되므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등 하위 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또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코리아 프리미엄 열풍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K 프리미엄 살리자 캠페인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일부 업종은 세계적인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업체들은 밀려드는 주문에 수출액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수출을 넘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세계적인 방역활동 지원에 나서며 코리아 브랜드의 위상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분자진단 전문기업 시젠.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기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중심이 됐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월 27일 한국질병관리본부는 분자진단 제조사들을 불러 시급한 코로나19 검사 시약 개발을 요청합니다. 시젠은 이날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제품 개발과 긴급 승인을 위한 문서 작업을 완료해 질병관리본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2월 7일부터 시젠의 제품 평가를 시작해 역시 일주일 만인 2월 12일 신속 사용 승인을 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과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발빠른 대응으로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는 2월 19일부터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대구에서 31번 슈퍼 전파자가 나와 검사량이 급격히 증가했던 시점입니다. 이후 시즌을 필두로 오상헬스케어, SD바이오센서, 시선바이오머트리얼스, 랩지노믹스, 솔젠트 등 한국의 진단키트는 상반기에만 약 8,800억 원어치가 해외로 수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간 국가만 110여 개국에 달합니다. 발빠른 대응으로 K방역의 위상을 높인 진단키트의 성공은 ICT 역량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시젠은 ICT AI 기술을 통해 생물 정보, 제품 설계 및 분석은 물론 실험까지 자동화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또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진행됩니다. 시젠은 세계적인 코로나와의 전쟁에 도움이 되기 위해 ICT 기술 노하우를 공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저희 외부 공동개발자분들한테 오픈을 해서 같이 제품 공동개발할 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제품 ICT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빠르면 내년부터는 전 세계에 오픈을 해서 다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사와 함께 방역의 핵심인 역학조사에서도 한국의 ICT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지난 2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관의 업무량이 급증하자 정부는 경찰과 통신사, 신용카드사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대응을 넘어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K방역 웹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바이러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심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와 직접 교류가 다시 가능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 웹세미나와 영상회의를 통해 각국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대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와 마스크 대량 생산에는 대기업이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자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생산설비 전문가들을 마스크 생산 기업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열흘 이상 현장에 상주하며 생산 공정 개선, 효율화, 기술 지도 등을 통해 업체들이 추가 투자 없이도 생산량을 단기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원을 받은 업체 4곳의 합계 일일 생산량은 기존 92만 개에서 139만 개로 51% 증가했습니다. 또 진단키트 업체들에는 스마트 공장을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솔젠트의 경우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이 73% 증가했습니다. 지원 효과를 확인한 삼성전자는 생산성 향상 지원 활동을 해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스크 업체와 마찬가지로 생산 설비 전문가를 파견했는데 폴란드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량이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위기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 신속한 국내 대응을 넘어 지구촌을 위한 방역 활동 노력이 이어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조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그리고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